대담한 대담 오늘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정말 많이 못 뵀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 민주당은 원내대표를 먼저 하고 나면 주요한 당직이나 국회직을 맡기가 어렵습니다. 좀 그게 국민의힘하고는 좀 달라요. 룰이 좀 있나 보죠. 룰은 아닌데 관행적으로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권 첫해 최연소 원내대표를 또 최장수 기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벌써 2년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무래도 국회직 당직을 좀 맡기는 어렵고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시켰던 일이라든가 총선 때나 대선 때 그런 일을 좀 주도적으로 해왔죠. 지금은 뭐 국정기획위원회 2달 동안 파견 가서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을 촘촘하게 짜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국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윤 정권 때 말씀하신 최연소 원내대표, 최장기 원내대표 하셨는데, 이 윤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그리고 빛의 혁명으로 지금 새로운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같이 함께 하시는 거 보면서, 만감이 좀 교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윤석열 그 첫해 야당의 이제 원내대표로서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고 그때는 얼마나 많은 이 실정과 오만이 있었습니까?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용산 대통령실을 무리하게 이전하고 네. 그리고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도 있었는데 제대로 반성도 안 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정말 수다한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고 네. 뻔뻔하게 맞아요. 우리 국민을 오히려 호령하고 그리고 통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침마다 제가 한 7분가량 윤석열의 이런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역할을 맡았었는데 네. 꼼짝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막 국회를 적반하장격으로 본인이 속어를 써가면서까지 욕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랬던 건데 결국은 그게 다 쌓이고 쌓인 업보로 결국은 이 망상에 젖은 자충수로 내란 계엄을 일으켜서 스스로 감옥에 가는 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드디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서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제 국민의힘이 많잖아요. 네. 드디어 서울시 계속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오세훈표 한강버스 지난 토요일 날 바로 이제 강바닥에 걸려서 멈춰섰고 승객 82년 전원이 구조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한참 좀 큰 것까지는 났고요. 응급이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배가 변환되는데 선착장 한 200m 남겨놓고 거기에 부표가 딱 있는 자리인데 압구정 선착장, 옥수 선착장, 뚝섬 선착장, 잠실 선착장 이 구간은 운항을 하지 않고 마곡, 망원, 여의도 이 구간만 부분 운항하는 것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결국엔 버스가 아니라 시한폭탄이다. 탄 승객들이 굉장히 벌벌 떨었습니다. 다행히 82명 전원 구조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아찔한 사고였죠. 그 한강버스가 9월 18일에 운행을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그 직후부터 바로 여러 가지 고장 사고가 이제 연달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열흘 만에 운행을 중단했고 네. 한 달 동안 이제 승객 없이 시범 운항을 또 합니다. 근데 그때도 계속 사고가 발생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운항을 재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해서 이 사달이 발생한 거죠. 네. 저도 그저께 초저녁에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던 거거든요. 마침 친구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타고 가다가 아마 이번에 사고 난 그 부근에서 자기들도 뭐에 쾅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네. 그래서 뭐 이 아이들도 막 울기까지 하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이 소위 그 승무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불안하니까 이제 안전조끼 어디 있는지 의자 밑을 다 좀 찾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도 제대로 설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낮에 있었고 정오경에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밤에 방금 이 일이 또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하루에 2번이나 사고가 났는데 그럼 바로 그때 운항 중지 조치를 취했어야죠. 네. 그러니까
너무 안전불감증이라고 표현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네.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시민의 이 안전 문제를 놓고 자기들의 어떤 전시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운행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사람이 죽어 나가야 멈출 건지 사실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픈 기억에 세월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리하게 강행해서 운전하는 게 이거는 뭐 이쯤 되면은 오세훈 그리고 국민의힘의 종특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게요. 이제 이쪽은 이 생명과 안전 문제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전시적인 성과, 뭐 이런 이미지 이런 거 관리에 치중하는 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그동안 많은 사건을 우리 국민들은 가슴 아프게 지켜봤는데 불구하고 반성하는 조치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본인들은 이 물질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표로만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 또한 여전히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민주당은 이 낮은 수심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좀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 구간에 대해서 낮은 수심에 멈춰섰고, 근데 이탈은 없었다라고 그 서울시 그 변명했지만 결국엔 이탈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어요. 이건 네. 아니 아까 뭐 그런 회피 그런 이제 은폐 축소 이거를 이쯤 되면은 정말 작정하고 시민의 네. 목숨을 담보로 말씀하신 정시 행정을 한 게 아닌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 이제 이 서울시의 거짓말과 은폐는 처음이 아니에요. 네. 지난 이제 5월에는 시운전을 했거든요. 네. 그때도 충돌로 인해서 선체 하체가 찢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숨겨왔어요. 그렇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10월에는 승객 없이 시범 그 운전할 때 그때는 부표와 충돌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런 것들을 계속 누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로서는 드러나지 않는 더 많은 사고가 있었을 것이다. 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이 1968년도 이후에 한강 종합 개발을 통해 가지고 완전 달라집니다. 네. 소위 과거에는 지금보다 모래가 더 훨씬 많았던 한강이었거든요. 네. 이걸 다 소위 이제 모래를 파내서 그래서 여의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그 중랑천 그 남부에 있는 저작도라는 그 섬을 파내 가지고 또 압구정을 만들고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잠실 부근도 다 준설을 해서 모래를 파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 그게 섬이었습니다. 근데 아. 그렇게 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심이 좀 낮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이번에 일을 추진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배에도 어떤 설계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냐? 한강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클 때 이럴 때는 강한 와류가 발생합니다.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얕은 이제 내수면이기도 하는데 이 한강버스는 이런 강에 적합한 게 아니라 바다에 적합한 용으로 설계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스크류 프로펠러 아시죠? 네. 이게 이제 배 선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게 보통은 이제 아웃보드 스크류 프로펠러라고 해서 선체 밑에 이렇게 드러나게끔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로프가 감겼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말씀하신 그 그 스크롤러가 결국에는 바다용, 그러니까 강용이 아니라 바다용으로 주로 활용되는 건가요? 강에서도 쓸 수는 있긴 하지만 네. 한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수간만의 차이가 클 때 네. 강한 와류, 소용돌이도 발생하고 또 수심도 얕은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체 하부에 설치하는 방식 그걸 이제 아웃보드 스크류 프로펠러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그동안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 네. 그래서 로프 같은 이물질이 이제 감기는 사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전문가들이 공고했던 게 어떤 거냐? 워터제트 추진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달리 얘기하면 또 펌프제트 추진기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선체의 내부에다가 물을 이제 빨아들여서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스크류 프로펠러 이 터빈이 네. 돌려서
그래서 이제 이 물을 분사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이걸 하라고 계속 그때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뭔가 업체하고의 유착 관계가 있었거나 아니면 돈을 좀이라도 아끼려고 했거나 아니면 이미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해가지고 선보이려고 그래서 소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뭔가 표를 얻기 위해서 환심을 네, 얻기 네.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조속하게 하느라고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도 제대로 이게 투입을 안 했고 이제 조작적으로 이게 설계가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만 또 132억을 한강버스에 투자한다는 것도 말이 좀 안 돼 보입니다. 근데 이슈로 덮는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따끔한 질책을 하셨다고 하죠. 네, 이제 어제 우리 당에서 기자회견이 있었고 저는 이제 기자회견은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별도로 제가 입장문을 그제 저녁에 네.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1대 29대 300개 법칙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이 하인리 법칙을 언급을 했는데 지금 한강버스야말로 딱 그 임계점에 다다랐다.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기 전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300개의 그런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 법칙 아닙니까? 예. 이미 경미한 사고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그렇죠. 확인된 것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지금이라도 말로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저는 중단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궁색한 그 사과를 마지못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다 뭐라고 덧붙이냐? 뭐 시민의 안전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게 말이 됩니까? 자신이야말로 지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 도구 정도가 아니라 볼모로 삼아서 자기 정치적인 명분, 권력의 어떤 그런 그 도구로 삼고 있으면서도 본인 정말 치적을 뻔뻔하게 위해서. 그지없지요. 네, 그렇죠. 본인 치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민주당에서 다치거나 누가 죽어야 멈출 건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정쟁의 도구다. 이렇게 말을 하는 오세훈 시장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 왜 정쟁까지 이게를 그 포장하는 이런 태도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심의 의사는 뭘까요? 결국 오세훈 시장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내년에 5선 시장이 되어서 그 다음 대권으로 가자는 생각으로만 꽉 차 있을 것입니다. 아, 그 오로지. 어떤 것도 안중에 있지 않을 네. 거예요. 시민의 안전 또는 혈세를 아껴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년도 선거 대선만 바라보면서 오로지 전시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점수 따자. 네. 혈세를 얼마 쏟아붓든지 상관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오세훈 시장 들어서 가지고 지금 벌써 한성판륜 조선시대에 네. 소위 이제 서울의 최고 행정 책임자를 4번까지 한 사람도 쉽지 않지만 이제 5번째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햇수로 지금 10년 좀 넘었지 정말 오랜 기간 해왔잖아요. 근데 그 오랜 기간 해오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딱 각인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빛둥둥섬, DDP 이것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효과는 없죠. 지금도 계속 그냥 쏟아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강버스 1,500억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저쪽에 상암 쪽에 거기에 서울링 1조 들어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1조요? 예. 그리고 지금 노을 명소 어디입니까? 노들섬. 거기에 또 국제 무슨 예술섬 만든다고 하면서 여기도 3,700억을 지금 쏟아붓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뭐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선거 앞두고 나서 시민의 이 혈세를 마구 그냥 막 쏟아붓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시민들의 돈만 축내는 사업들만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뭐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는 이런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네, 또 종묘 옆에 오세훈 하면 지금 네. 종묘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종묘 옆에 고층 빌딩 짓는다 이거를 그럴 거면 교황청 옆에 아파트 짓지 왜 안 짓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개발이냐 세계 유산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강북의 전성시대에 열겠다 이렇게 오세훈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개발과 보존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네. 전 시장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은 유독
서울이 부끄러운 모양이에요. 아. 감추려고 하는데 이렇게 급급해요. 예. 마치 한강이 자기 것처럼 자기 놀이터처럼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바꾸고 있는 것처럼 또 한편에서는 서울의 그동안의 역사와 전통 부분을 감추려고 그렇게 급급해요. 이게 종묘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재인 만큼 결국은 경관 문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종묘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도 왕들도 그 앞을 함부로 지나가지 못했던 곳이에요. 네. 그만큼 어떤 신성함과 그다음에 이런 그 전통성에 대해서 이 역사가 배어 있는 곳인데 그러면 당연히 그곳에서 보는 도시의 경관 이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그동안 세운상가 쪽에 1m 가량까지 허용되던 것을 이제 142m까지 허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매우 높은 고층 건물을 그 앞에 떡하니 지어 놓겠다는 거예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아예 경관을 망쳐 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정작 종묘를 보고 그 앞을 쳐다봤을 때 그 높은 빌딩 숲에 갇혀 있는 종묘가 무슨 세계의 관광거리가 되겠습니까? 네. 참으로 아둔한 생각일 수밖에 없고요. 네. 본인이 그러고 나서 무슨 강북 전성시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종로에서 지금에 와서 강북 전성시대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러면은 강남에 있는 저쪽에 무슨 관악이나 금천 거기도 그러면 강남입니까? 전형적인 오세훈 식의 그런 사실 사고방식. 호도이고 갈라치기고 그 선동 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본인이 10년 동안 뭐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한 20년 가까이 시장을 해온 사람인데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강북은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이제서야 표가 아쉬우니까 그렇죠. 전성시대 얘기를 해요. 전성시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그동안 해온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사탕발림으로 계속 전성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로에 가서 강북 전성시대에 떠든 거 저는 한마디로 이런 코미디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종로구 시민들을 기만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 서울시가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하니까요. 아 이거를 뭐 총리가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왜 개입하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결국에는 종묘 대처 김민석 vs 오세훈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는 내각을 통할한 사람입니다. 네. 모든 각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일어난 일들, 특히 우리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어떤 유상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챙겨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총리한테 당신 이런 일인데 관여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온당합니까? 본인이 일이나 똑바로 해야죠. 누워서 침 뱉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문제점만 드러날 뿐이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오히려 서울 시민 전체에 그리고 이 서울시 전체 구간에 그런 어떤 그 삶과 또는 발전을 챙겨야 될 사람이 서울시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본인은 계속 한강 중심으로 그동안은 강남 중심으로 이제는 이제 종묘를 가지고 오로지 이게 자기 선거에 도움되냐 안 되냐만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 또는 특정한 지역, 특정한 계층만 챙기는 그런 시장 왜 필요합니까? 오히려 자기 반성부터 하셔야죠. 네. 결국엔 오세훈 시장 본인 선거를 위해서 종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제물로 삼아서 자기 치적쌓기 쌓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오세훈의 무리한 행보 때문일까요? 의원님께서 지금 서울시장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거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살아남자, 하나는 대선 가자예요. 대선까지 고려한 행보입니까? 이런 거죠. 본인은 첫 번째 명태균 리스크를 포함해 가지고 갈수록 피로감도 쌓이고 해놓은 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이제 평가가 한편에서는 좀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자기가 이번에 살아남아야 야당의 서울시장을 정권이 탄압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지층을 규합하면서 정치적인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4년 동안 더 시장을 하고 나면 그러면 딱 대통령 선거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지난번에 도전하려다가 명태균 리스크라든가 자기가 소위 헛발질 하지 않았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한테 혼나고 바로 꼬리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출마도 또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다음번 시장을 하고 나서는 대선으로 바로 직행한다라고 하는 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여러 가지 시정의 소위 이 급발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 오로지 서울시의 진짜 발전과 또 서울 시민의 진정한 삶을 살피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정책 명운에만 오로지 모든 것을 쏟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서울시에 왜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의 시정 끝내야죠. 시민 없는 시정을 그동안 펼쳐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민의 손으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계속 탈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지혜롭게 끝장을 내고 이제는 대통령이 참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번 APEC 성과나 한미 그렇죠. 관세 협상을 통해서도 드러났던 것이고 네. 코스피 이제 4천 이상 시대를 이제 넘어섰고 AI의 3대 강국으로 나아가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서울도 이제는 당연히 과거에 행정수도 서울 1,000만 인구 서울인 옛말입니다. 행정수도 이제는 세종으로 점차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930만 인구로 축소되었습니다. 네. 그런 사이에 알다시피 고령화되고 있고 노쇠화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은 갈수록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새로운 어떤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시민 주권의 이름으로 서울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 때다. 더 이상 서울이 정체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울의 그런 변화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조만간에 제가 아마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서울의 이런 불균형과 그다음에 불평등과 그리고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서울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하고 시민들과 함께 그런 따뜻한 함께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네. 그런 출발을 좀 알릴까 하고 있습니다. 네. 속보가 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관봉권 쿠팡 의혹의 상설특검에 안검섭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제 원칙주의자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제대로 된 수사, 이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갈게요. 네. 서울 시민 분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불균형, 불평등 해소에 너무나 관심 많으신데 이번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 문제에도 많이 이슈가 되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부동산 문제가 늘 역대 민주정부와 보수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교차적으로 요동치다 보니 저로서는 참 난감하고 어려운 숙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공급 절벽 사태를 초래한 것 또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네. 원래 서울에 해마다 한 6만 5천 호 정도가 공급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 3년간 보면은 거의 2만 호 또는 만 몇천 호 정도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앞으로 이 3년은 더 심한 상황이 발생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마치 이것을 전 정부와 전 시장 탓만 하고 있는 무책임한 시장입니다. 네. 물론 우리 정부와 또 우리 전 시장 때도 보다 공급을 위한 더 적극적인 이 정책을 펼쳐야 마땅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의 세 번째 연이은 그 발표는 좀 부득이한 점이 있었다. 왜냐하면 급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영영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서민층, 청년층을 고려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는 이번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너무 이제 장기간 되었을 때 서민들이 갖는 어떤 박탈감도 크지 않겠습니까? 네, 네. 강남에 집 한 채를 가지고 강북에 집 5채를 사고도 남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우선은 보다 확실한 공급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의 우선적인 것은 공공이 그 마지막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가나 서울시가 갖고 있는 유유부지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적 주택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기 위한 네.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 관련해서는 저도 많은 구상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밝힐 생각입니다. 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민간이 보다 속도 있게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정책을 펴왔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세제 문제도 우리가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네.
보유세 문제, 특히 이제 재산세, 종부세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네. 지금은 설령 아니더라도 저는 실효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바로 잡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네. 드릴 수밖에 없는데 서울은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이 아니잖아요. 글로벌 서울이고 캐대언 8경에서 전 세계 외국인도 오시고 정말 문화적으로나 이제는 AI 수도를 만들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선언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시와 이제 정부가 같이 해야 될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팩트시트나 국제적인 정세를 봤을 때 앞으로 글로벌 서울 어떻게 만드실 건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경제 문화 수도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제문화 서울. 예. 이제 행정적 기능은 아무래도 이런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세종으로 많이 이제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서울의 새로운 비전을 찾는다면 경제와 문화의 이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영역은 결국은 AI 3대 강국에 기반한 네. 이 R&D라든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AI에 관련된 것을 산업의 한 축으로 삼고 네. 또 한편에서는 서울시정이 세계 최고가는 이 AI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데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시민 참여에 기반해서 함께 하면 된다 보고 있고요. 이것과 함께 서울의 강점이 금융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에 이어서 싱가포르로 가 있는 것을 다시 서울로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테헤란 그리고 이 용산과 이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이 금융 밸리를 통해서 이 금융의 국제적 허브로 역할이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세 번째가 홍릉부터 시작해서 상계로 이어지는 소위 바이오 쪽에 그런 의료 쪽에 벨트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잘 키워나가는 강점이 좀 있고요. 이런 이제 산업적 영역에서의 한 그 비전이 있다라면 경제 도시로서 또 하나는 문화입니다. 최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문화 관광 산업을 매우 크게 키울 수 있는 강점이 있는 데가 서울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향후에 좀 더 획기적인 그 정책을 좀 제안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화적 강점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아직은 서울이 제대로 그런 어떤 문화 인프라 측면뿐만 아니라 관광하기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제대로 이것을 현 시정 속에서 펼치지를 못했어요. 그런 네. 부분까지 제대로 보완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 문화 도시로서의 서울의 강점을 세계 시민들께 알려나가야 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희망차 오르는데요. 글로벌 AI 허브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문화의 허브로서 서울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담한 대담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